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일부 있죠. 그분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이 엄청난 작업을 혼자 하셨을 수 있을까? 조선시대 때 나온 여러 이제 석학들의 책을 보면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몽고 문자를 많이 참조를 했다. 몽골이 그 당시 세계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쿠벨라이 칸이 티베트 승려를 불렀습니다. 세계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라. 승려의 이름이 바스파였습니다. 그 승려가 만든 게 바스파 문자인데 거란 소자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이제 한자의 구성체계를 그대로 닮았다고 싶은데 그 알파벳만 한자에서 조금 참조해서 나왔다 뿐이지 실제 이 서사 방식, 글자를 써내려가는 방식은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고품격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을 모시고 각 분야의 신을 모시고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바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란문화연구소의 김태경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태경입니다. 사실 그 박사님과의 인연은 금융감독원 계실 때 그래서 금융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한국 최고의 거란어 전문가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한 몇십 년 이제 금융감독원 처음 생길 때부터 있으면서 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거란 문자를 연구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직장에서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만 이걸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책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게요. 박사님, 근데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되게 좀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사용하는 우리 글자 한글 훈민정음.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역사책에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대에 이제 훈민정음 관련 책자, 뭐 해례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란 뭔가 하면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살아 계실 때는 세종이란 말을 못 쓰죠. 그때는 세종이 아니었나요? 그냥 대왕님이고. 그런데 돌아가신 이후에 묘호라든지 시호란 이런 게 이제 붙는 건데 그때 이제 세종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죠. 세종대왕 살아계실 때는 본인이 세종이라는 걸 알 수가 없네요. 모르죠. 돌아가신 다음에 붙인 시호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 조선에서 명나라에다가 시호를 책봉할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써가지고 올립니다. 학문도 많이 하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런 게 이제 다 시호거든요.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이제 8자가 뜻하는 바는 보면은 우리는 뒤에 이제 훈민정음이다 해서 글자 뜻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주도적으로 만드셨던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박사님께 드렸던 질문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었던 이유가 이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일부 있죠. 그분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이 엄청난 작업을 혼자 하셨을 수 있을까? 그걸 혼자 했을 리는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세종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문학 서적도 보고 많이 보셨다는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왕실에 계셨던 이제 왕족들 이런 분들과 이제 과연 공동을 했을까?
또 아니면은 그 당시 아주 젊은 집현전에 천재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산무이나 신숙주 같은 아주 천재 학자들이거든요. 이런 젊은 학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했을까 하는 그런 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지 그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 그 이제 해례본을 작성하고 해례본이라는 게 결국은 그걸 해석을 하고 사례를 들고 하는 그런 건데 그 해례본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그 성산무이나 신숙주 이런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그 의문학적인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요동에 그때 유배돼 있었죠. 그 명나라의 한림학사인데 황찬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나러 수차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신숙주 문집 같은 데 보면은 뭐 13번을 요동을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정확하게 세종대왕께서 이분들하고 역할 분담을 타닥해가 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만 했는지 그거는 밝혀지진 않아요. 학설이 좀 나뉩니다. 근데 학자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 뭐 자기 책임하에 만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만든 거냐, 이름만 올린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언어를 만든다는 게 참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동물처럼 말을 안 하고 글을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이걸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한글이라는 거는 어떤 맥락, 그러니까 어떤 계통에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요즘 이런 것도 이제 다소 좀 도전을 받는데 전 세계 언어를 크게 이제 몇 가지를 분류하면 우리 우랄 알타이계 언어에 속하거든요. 근데 알타이계 언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주어, 목적어, 동사 이 형태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용언과 체언이 있고 각 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휘의 어떤 활용 이런 걸 이제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러려면은 중국의 한자만을 가지고 표현하기는 말은 되는데 이걸 글자로 해서 정확하게 하기는 서로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자로 우리 말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 수단으로서 뭐 이두 같은 것들도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어린 백성들이 잘 모르더라. 그래서 훈민정음을 이제 반포해 가지고 그런 걸 도와주겠노라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 여러 가지 보면 나중에 이제 해례본을 보면은 이거 엄청난 음성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엄청난 거를 세종대왕께서 혼자 하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저희 인터뷰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가나다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새삼스럽게 그치 가나다로 원래 시작하는 건데라고 생각하다가 알파벳은 ABC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떤 맥락이에요? 그렇죠.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에요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이제 아로 시작된 서양 쪽은 또 대부분 또 아로 시작합니다. 라틴계 그 문자에서는 A도 아죠. 그게 이제 독일 같으면 아베제데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로 시작되는 경우들도 이제 모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가죠. 가로 시작하죠. 가가 다른 데도 또 어디가 시작되는가 하면은 티베트 계열이나 몽골 문자, 파스파 문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가로 시작해요? 가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파스파 문자 같은 게 우리가 조금 관심을 둘 이유가 조선 시대 때 나온 여러 이제 석학들의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정음 그러니까 훈민 정음을 만들 때 몽고 문자를 많이 참조를 했다. 그런 이런 말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자체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분은 그 파스파 문자의 이제 자소라 그러죠. 알파벳. 알파벳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했지 않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음운학적인 음성학 또는 음운학을 참고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훈민정음 이 자체가 대단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음운학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음성학, 음운학 쪽에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여타 다른 나라들의 그 음성학 자료들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몽고 문자를 좀 참고했다 하는 그런 어떤 몽고 문자라든지 파스파 문자 파스파 문자가 지금 몽골어가 파스파 문자예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예. 몽골 문자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징기스칸 때 위구르 사람들이 쓰는 문자, 위구르 문자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위에서도 밑으로 내려가는 꼬불꼬불한 글자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지금 현재 몽골 문자가 그거의 변형이에요. 거의 그거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몽골 문자가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은 이 기역이나 키역, 희역 이런 걸 한 글자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한 자소를 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단어를 알기 때문에 이 글자를 딱 써놓으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알겠지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성만 써놓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성에 가가 있고 카가 있고 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글자에 예. 근데 그걸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역이나 키역이나 히읗을 예. 같은 아. 문자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카나 까나 다 가라고 써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의의를 다 아니까 예, 예. 그걸 다 이 말이 이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걸 봤으면 뭐 어떻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약에 몽골이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외국 문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제 자기들 글자로 표현하려 그러면은 야 이게 그 희역이야, 희읒이야, 뭐 키역이야, 기역이야 모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나라를 이제 건국한 게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죠. 예, 예. 쿠빌라이 칸이 이제 티베트 승려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실제 알파벳 문자를 만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승려의 이름이 파스파였습니다. 아. 그 승려가 만든 게 파스파 문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할아버지 그 대단한 영웅인 징기스칸이 그 이제 만든 건 아니죠. 그때 이제 그 도입하고 사용했던 그 문자를 버리고 파스파 문자라는 세계 제국 운영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티베트 출신의 승려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티베트 그 문자를 조금 많이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가로 시작합니다. 아, 티베트. 그래요. 그리고 티베트 그 다음에 파스파 문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과연 이제 그걸 좀 본받았는지 아닌지 참고를 했는지 아닌지 우리도 편리하게 가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랑 되게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언어로 봤을 때는 중국의 언어랑 또 굉장히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보니까 훈민정음의 어떤 기원을 찾아봤을 때 세종대왕 시대에 그거를 좀 우리 백성들이 잘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그게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닐 거니까 예. 거기서 그런 것들을 차용한 거를 좀 맥락을 찾아보니 그쪽이랑 좀 유사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그럼 지금도 파스파 문자를 몽골 사람들은 사용해요? 지금은 파스파 문자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사용을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옛날 그 징기스칸 때 사용하던 위구르식 몽골 문자 그거를 이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한동안은 러시아의 끼릴 문자, 러시아 문자.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뭐 울란바토르라든지 가면은 거의 끼릴 문자가 뭐 모든 간판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러시아인지 몽골인지 모를 정도로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문자가 있는데 왜 굳이 기릴 문자를 써요? 아, 그거는 이제 당시에 그 민족적 아픔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다른 민족의 지배를 거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옛날에 뭐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다 실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몽골 지배입니다. 아, 그쵸. 예. 예. 한 400년 받았어요. 아이고, 오래 받았네. 예. 예. 뭔가 하면은 이제 징기스칸의
아들, 그러니까 장남입니다. 이제 그 조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장남과 그 아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서쪽 정벌을 했죠. 예. 해가지고 만드는 게 킵차크 칸국입니다. 그 킵차크 칸국은 나중에 원나라 망해가지고 몽골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도 한 몇백 년을 더 존속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깊숙이 그쪽의 문화 속에서 이제 지배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키예프라든지 이런 그 러시아의 주력 지역, 그러니까 온통 다 몽골 그 중심지가 몽골의 킵차크 칸국의 중심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되게 싫겠네요. 싫죠. 자기가 지배받았던 역사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1917년인가요? 이제 보셰비키 혁명이 가지고 그 공산화가 됐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외국을 식민화시킨 데가 몽골입니다. 그러면서 몽골의 말은 없애버리기는 어려우니까 예. 징기스칸 동상 같은 다 없애버리고 몽골 문자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조금 나이 좀 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대부분 다 이제 기릴 문자 익숙해 있는 분들이고 나중에 이제 몽골이 다시 이제 그 민주화가 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그 옛날 그 몽골 문자를 사용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몽골의 그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몽골 색깔이 있고 예. 나중에 자기들이 몽골을 지배했을 때는 그 과거에 힘들었던 역사를 반대로 해서 몽골 문자를 아예 그렇게 보면 되죠. 없애버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키릴 문자를 좀 많이 쓰고 있다. 와, 참 그 언어라는 게 역사하고 버무려지면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은 중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거란 문자 우리나라 한글과는 좀 완전히 그러니까 거란 문자라는 것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글이면 한글이고 한자면 한자인데 거란 문자? 라는 건 굉장히 낯선데 거란 문자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건 제가 사회 초년병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제가 20대 중반인 건 이제 거의 뭐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제가 다니던 직장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제가 이제 학부 때 법학을 했기 때문에 법제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그때 뭐 법제사 책 해봐야 다 이제 일본 사람들 책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서 책을 쭉 보다가 묘한 책을 하나 본 거예요. 지금 이 책입니다. 이게 요제지 연구라는 책인데 예. 1954년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이 끝난 그 다음 해에 동경에서 일본 법학 박사가 쓴 책이에요. 예. 이제 시마다 마사오란 분인데 그 제가 이 책을 봤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책이 딱 두 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회 도서관에 있었고 예. 하나는 제 직장의 도서관에 한국은행? 있었어요. 예. 예.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놀란 게 이런 책의 가치는 그때 몰랐죠, 제가. 전 그런 책이 있는지 아셨던 것도 신기한데요. 네. 보통 우리가 법제사 하면 뭐 경국대전이나 이런 우리 쪽 그걸 보려고 봤었는데 예. 그런 책 사이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 요제지 연구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이 뭔가 하면 요 나라 제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요 나라 법제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쫙 보니까 물론 이제 법학 박사 썼으니까 그렇게 썼을 텐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과거에 요 하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역사 지식이 별로 없었지만 요 하면 거란이라는 그런 등식은 알고 있었거든요. 요나라 옛날 예. 요나라. 예, 요나라 하면 이제 거란족 하면 우리가 거의 오랑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괜히 북쪽에 살다가 가끔 예. 우리나라 막 못 뭐 살게 굴고. 전쟁이나 하고 뭐 침략이나 하고 예. 그런 나라에 이런 어떤 제도가 돼 있고 법률이 돼 있었을까 음. 좀 궁금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빌려서 한 2회독 정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게 있죠. 아, 제대로 된 역사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직장 다니면서 그 대학원의 역사학과 개설돼 있는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거란사를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 책이 결국은 제 보물 1호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의 세 권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그 가가지고 직접 한 권을 구해 왔어요. 그래서 그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 보물 1호 가격은 그래 비싼 건 아니지만 물어보려 그랬는데.
이 책이 그 당시에 1954년도에 4,000엔으로 발간이 된 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나왔던 거죠. 예. 근데 이 책이 제 보물 1호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꾼 그런 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란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우리가 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나눌 얘기에 어떤 참고가 되기 위해서. 예. 요 나라 하면은 이 중국의 경우에 이 북방 이민족이 와서 중국을 통치한 나라들이 몇 없습니다. 중국을 북방민족이 통치한 적이 별로 없다. 예. 예. 한족의 나라였다. 다 한족의 나라죠.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예. 한족의 나라고 북방에는 또 북방의 민족의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잘 모르지.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흉노족이 있고 그다음에 돌궐족이 있고 또 선비족이 있고 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만주족 막 이렇게 예, 쭉 예. 이어집니다. 예, 예. 근데 그 이어지는 걸 우리들은 별로 역사책에 안 배워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중원의 한족 중심의 그 역사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북방민족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이 체계적인 그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요 나라의 이제 주력 민족들은 거란족이죠. 예. 최근에 이제 뭐 그 공영 방송에서 거란하고 고려하고 이제 전쟁. 우리 이제 고려 때 이제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웠으니까. 예. 그 이제 전쟁 그 과정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잘 보여줬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아 이렇게 우리가 통상 오랑캐고 야만이라는 생각하는 이런 민족이 저 정도 힘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을 겁니다. 그게 그 프로의 큰 장점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요 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이런 건 엄청났습니다. 영토는 그 당시 송나라하고 이제 남북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송나라 영토의 몇 배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송나라가 매년 이 나라에 세패를 바칩니다. 조공을. 그 조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세패라고 이제 외교 관계를 딱 정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얼마씩 주겠다. 들어오지 않는. 조공이라 그러면은 이제 통상 그 황제 국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제후 국가끼리 예. 하는데 서로 둘 다 황제잖아요. 거란족도 황제였어요. 예, 황제였습니다. 황제였고 공식적으로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전쟁을 하다가 송나라가 져버렸죠. 아예 송나라 바짝 엎드려 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예. 강했어요. 예. 그래서 요 나라가 뭐라 그러면은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나름대로 그쪽의 통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부유한 나라고 그러니까 괜히 저런데 이제 전쟁해 가지고 우리 국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저쪽은 그냥 물질로서 좀 대해줘 가지고 그런 걸 피해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우리 문화 발전을 시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는 큰 외국과의 전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국경에 조금 전쟁들이 있었는데 내부에까지 막 전쟁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외국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싸우고 막 피난이 엄청나고 그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이라든지 예술, 뭐 학문 이런 거는 송나라 때 엄청 발전했습니다. 다 그런 원인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요 나라로 봐서는 이 송나라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눈을 딱 돌려보면 고려가 있었잖아요. 예, 예. 고려는 송나라의 대대로 이제 사대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송나라인데 얘들은 왜 저쪽에 사대를 하면서 우리한테는 왜 사대를 안 하는 거야? 그것도 참 신기하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는 요 나라랑 맞대고 있었을 예. 건데. 요 나라하고 맞대고 있는데 요 나라의 그 어떤 수도라든지 주력 지역하고 고려는 조금 멀었습니다. 그 중간에 여진족이 많이 있었어요. 아, 예. 압록강 그쪽에 이제 위아래로 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쪽 여진족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 역사책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소손영이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처음에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통상 우리 이제 책에는 거란의 1차 침입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침입을 했을 때 서로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좀 밀리고 하긴 그랬는데 소손영하고 서희가 가서 이제談判을 하잖아요. 예, 예.談判하면서 거기서 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왜 그걸 안 하느냐? 우리한테 사대를 안 하느냐? 예. 저기 이제 송나라고 막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인 관계를 서희가 잘 이용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하고 싶다. 예. 우리도 대국에 뭐 우리도 하고 싶은데 하려 그래도 약속을 한다. 그런데 하려 그래도 이 중간에 여진족들이 많이 활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기가 쉽지가 않다. 해로로 가면 몰라도 육로로 가기가 어렵다. 예.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이쪽 지역을 너희들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럼 여진족들 다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 쪽으로 사대해라. 그래서 이제 강화 회담이 끝난 거예요. 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중심으로 역사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희 장군이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강동육수를 얻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관계에서 나왔던 그 역사였군요. 결과론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고려사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보면 거란의 역사에는 그게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 예. 그 고려사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 소순영이 와가지고 이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 고구려 전체 영토를 다 갖고 있고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았는데 요 나라에서 예. 예, 예. 너희들은 그 신라에서 탄생해 가지고 조그만 나라밖에 안 되는데 너희가 왜 우리한테 사대를 안 하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희 장군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의 이름부터 봐라. 우리가 고구려를 이어받기 위해서 나라의 이름도 고려라고 했지 않느냐. 옛날에 고구려가 옛날에는 또 고려라는 이름도 쓰고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럼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그 주장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솔직히 씨알이 먹힌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손영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장에 나간 장수가 나가서 전장을 하다가 별 이야기도 없이 그냥 강화한다 해놓고 땅만 떼주고 왔다? 그러니까요.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란은 자기 나름대로 실리를 챙긴 거예요. 거란 굳이 이제 고려하고 이렇게 다툴 생각은 별로 없었고 밑에 이제 송나라 쪽이 있으니까 송나라를 항상 이렇게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그 불안 요인들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딱 보니까 솔직히 이제 고려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좋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짐을 받고 이 땅을 떼주고. 근데 소손영은 그 당시에 저 동경유수였습니다. 동경유수면 동쪽 총사령관이에요.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아무리 그 막강한 사령관이라 해도 자기 영토를 떼주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들 조정하고도 협의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손영은 그 당시 성종 황제의 작은 매형이었습니다. 부마예요. 성종 황제가 당시 요 나라의 황제. 요 나라 성장. 그 얼마 전에 우리 TV에 나왔던 저 야율융서라고 예, 예. 그 성종 황제인데 그 성종 황제의 작은 매형이에요. 그리고 그 큰 매형이 있는데 큰 매형이 소배압입니다. 예, 예. 그 둘은 또 소배압과 소손영은 친형제인데 둘 다 겹사돈. 예, 그렇죠. 공주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굉장히 권력이 좀 강했던. 엄청난 집안이죠. 저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요 나라도 자기가 고구려의 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심지로 있는 그쪽 지역은 다 옛날에 고구려의 활동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사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땅이 옛 조선의 땅이다. 그러니까 옛 조선이라는 건 이제 고조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럼 북방민족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랑의 역사를 얘기 많이 하는데 북방민족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하고도 꽤 긴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아직 이제 우리들이 제대로 뭐 밝혀서 그렇지 그런 어떤 여지들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역사로는 그럴 수 있는데 언어로서 한번 이걸 보면은 거란 문자가 우리나라 한글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이 거란 문자는 좀 어떤 특성들이 좀 있어요?
이 거란 문자는 우리가 보통 보는 거란 문자는 아마 뒤에 거를 볼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란 문자가. 예. 거란어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과 글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거란 말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알타이계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사가 따라 붙습니다. 어디로 갈 때 안 돼. 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조사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부사어라 그러죠. 뭐 하고 있다 할 땐 그런 식으로 이제 부사어 활용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확하게 알타이계 언어다. 이거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자기들이 그걸 이제 처음에는 문자가 없었죠. 그래서 문자를 만들려고 딱 했는데 자기들이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의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연운 16주를 요 나라 초창기에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 거기 이제 북경도 지금 다 거란의 땅이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북경도 그런 지역들을 다 얻었습니다.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통치를 하면서 그쪽에 많은 이제 한인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또 이제 포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문자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를 만들었느냐? 자기들이 이제 한문의 그 한자의 획이라든지 뭐 부수라든지 변방 이런 건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한자의 획, 뭐 변방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가감시키고 변형시키고 해가지고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처음에 문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이제 한자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그런 어떤 저 표의 문자 중에 모르고 예, 보면 거의 그냥 한자 한자 같죠?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 오른쪽 이어들도 다 한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중간하고 오른쪽은 이게 같은 문자입니다. 같은 대자, 경- 소자. 예. 예. 처음에 만든 게 거란 대자고 예. 그 다음에 이어 보시면은 거란 대자를 만들었는데 이 표의 문자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알타이계 언어에 잘 안 맞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흥정은 한자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 400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자소라 그러죠. 예. 이걸 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거란 소자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거란 예, 예. 소자를. 이게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7글자.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선의 황후 애책문. 애책문이라는 건 이제 좀 생소하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황릉에서 이제 나온 묘지명의 일종인 묘지명. 묘지명. 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무덤을 만들면은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비석은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들이 적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비석을 앞에다 세워놓으면 이게 누구 거다는 거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굴의 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고대에는 앞에 비석보다는 안에다가 그런 비석과 비슷한 거를 돌에다 새겨가지고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걸 묘지명이라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이 황제나 황후는 묘지명이라 안 하고 그걸 높여서 애책이라 그럽니다. 슬플 애자에다가 저 책자. 우리 보통 책. 그래서 애책이라 그러는데 그 슬픔을 책처럼 이렇게 기술해서 넣는다 그래 애책이에요. 이 가운데 게 선의 왕후의 애책문입니다. 이게 보통 이 거란에서는 이 애책이나 묘지명 같은 게 규격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황제나 황후의 애책은 큽니다. 가로 세로 1.3m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두꺼운 돌로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몇 명이서는 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산 꼭대기에 그 능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놓는 거죠. 예, 그럼 예.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에는 보면은 16개의 글자가 있죠. 예, 예. 이 전서체로 썼습니다. 이 오른쪽에 16개 글자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7개의 글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이상하죠? 예. 한번 봐보세요. 이 가운데의 첫 글자 시엔이라는 글자입니다. 시엔. 예, 선의 왕후 할 때 선자를 그 당시 중국어 발음이 시엔이었던 거예요. 시엔인데
제일 이게 세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제일 왼쪽에 이게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겁니다. 예,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E입니다. E. 예. 이게 이제 S 발음을 하는 거고 예. 제일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이게 E 발음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똑같이 있죠. 이게.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구자가 두 개가 그려지고 이게 막 이런 글자 예. 이게 N입니다. N. 스에 N 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도 스에 N. 그 다음에 이거는 이예요. 장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의 할 때 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각 하나 여기 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거란 소자라는 거는 알파벳으로 다 개개의 글자가 분리가 가능해요. 우리처럼 가 하면은 기억하고 아가 분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얘들이 이런 음소 문자를 만드는 겁니다. 음문자네요. 그렇죠. 표음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같이 생겼는데 예, 소리 한자가 글자입니다. 아니라 소리 글자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이 거란 소자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이제 한자의 구성체계를 그대로 닮았다고 싶은데 예. 그 알파벳만 한자에서 조금 참조해서 따왔다 뿐이지 실제 이 글자 이 서사 방식 글자를 써내려가는 방식은 제자 방식이나 서사 방식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네.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말씀 주신 대로 써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가운데 거에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세 개의 글자로 돼 있는 거고 그렇죠.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거가 시옷이고 예. 그 옆에가 애고 예. 그 밑에가 니은. 그래서 아니 셋. 니은은 아니고 N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스에 N 스에 N.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 거란의 이제 알파벳이 조금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자음과 모음이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8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들은 이 자음이 비슷한 것들도 있고 또 자음하고 모음이 같이 붙어 있는 글자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음과 모음 구분이 확실히 안 돼서 얘들은 글자가 우리보다 많습니다. 약 한 알파벳이 400개 정도 됩니다. 조금 이제 이 진화가 덜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한글 잘 만들었네. 그 한글은 대단한 겁니다. 알파벳을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점점 그 써야 되는 다 글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나라 때 만들어진 글자도 있고 후에 요나라 말기나 금나라 때 임시로 만들어진 그런 글자들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근데 거란어를 왜 우리는 전혀 모를까요? 이제 거란 문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이제 타당할 수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거란어를 표현한 게 거란 문자인데 예. 이 거란 문자라는 거는 외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때 거란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나라가 주변에 보면 한 3개의 국가가 있거든요. 동쪽에는 고려가 있고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서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각각의 나라에서 거란 문자라고 기록된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통해서는 좀 알 법하고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송나라 때는 그 사신이 요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이 조금씩 이제 언급해 놓은 건 있는데 체계적으로 뭐 적어 놓은 거란 문자대가 쫙 적어 놓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거란은 그때 이제 국가 통치 방식이었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사사로이 거란 문자를 가지고 서책을 만드는 거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제 거란 문자로 된 거를 국경 밖으로 서책을 갖고 나가다 걸리면은 사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요? 이유는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부에 이제 국가 내에서는 좀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전란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하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 문자로 된 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라고는 무덤 속에 있는 거. 책이 아예 없다고요? 예. 기록돼 있는 남아 있는 책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겁니다.
이건 아마 이제 거란 시대 때의 그 왕조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기술한 그런 책 같은데 예. 이게 어느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가 하면은 1940년대 전후로 해서 키르기즈스탄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야, 또 멀리서 발견됐네 이것도. 그럼 그게 뭡니까? 아, 그때 거기까지가 거란 영토였구나. 아,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란이 있다가 요 나라가 있다가 금나라에 망했잖아요. 예, 예. 금나라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그 주력 세력들이 서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왕조를 이루고 살았어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서요라는 나라인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칭기스칸 군대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까지 거란의 통치가 미쳤다. 그래 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이 책자가 러시아 과학원 동방문화연구소에 있습니다.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라는 예, 예. 그쪽이죠. 거기에 이제 동방문화연구소에 있는데 여기도 장기간 이걸 갖고 있다가 기록을 하면서 여진 문자 책이다. 여진 문자. 네, 거란 문자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거란문에 대해서 연구들이 쭉 활성화되면서 2010년도 이게 거란 문자 서책 유일한 서책이다 하고 러시아가 공개를 한 겁니다. 와, 그럼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란 문자로 표기돼 있는 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는 러시아 사람들은 여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예 몰랐던 거네요. 거란 그렇죠. 문자로 된 책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좀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세 개의 동경이 있죠. 예. 동경이 세 개인데 이게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 예. 이 세 개를 한동안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은 여진 문자 동경. 동경은 동경인데 여진 문자다. 이리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위에 것은 한 10년 전쯤에 일본인 학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학술대차 방문했다가 아 이게 거란 문자인데요. 그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바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예. 작년 초까지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밑에 두 개도 다 거란 문자인데 예, 예. 이게 뭔가 하면은 복수 강령 뭐 이런 책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네 가지 글자가 돼 있는 건데 예. 이 또 똑같이 여진 문자 동경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 제가 그쪽에다가 박물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를 제가 고쳤습니다. 박사님이 얘기해서 고쳤다고요? 네. 그 전까지도 여진 문자라고 돼 있었던 거를. 다들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증빙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이 비슷한 동경이 중국에도 있어요. 위에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데 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예. 밑에 두 개는 아마 이거 범용성이 높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도 있습니다. 와, 근데 왜 여진 문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진 문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게 그 서책이 없다. 예. 그랬잖아요. 그 다른 나라도 결국은 거란 문자라는 건 남겨놓은 게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은 과연 그러면 거란 문자의 실체가 어떤 거냐 모르죠. 그러니까. 예. 요사에 보면은 거란 문자가 두 가지가 있다. 대자 소자가 있다. 이 대자 소자라는 게 뭔가 하면 글자의 크기가 뭐 크다 작다가 아니고 먼저 만드는 글자를 대자. 나중에 우리 집안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 먼저 장남을 큰 아들 그러고 뒤를 작은 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도 먼저 만든 글자가 대자. 뒤에 만든 글자라 해서 소자.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와, 듣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데 저는 영화 컨택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컨택트에서 보면 이제 외계인이 와서 예. 뭘 이렇게 막 뭐 이상한 표시를 하는데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저게 어떤 의미일까? 저게 글자는 맞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거라는 서책을 남겨놓은 것도 없어. 예. 그리고 그거를 뭐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서책도 못 쓰게 했고 가지고 나갈 수도 없게 했어. 주변 국가에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 예. 근데 저게 거란 문자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